예, 이어서 아까 그 질의드렸던 것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015년 자본시장 활성화의 목적과 이제 취지하고는 이번 그 DLS 상품을 은행이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별 관여의 연관성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규제 하나 당시에 이런 그 대규모 금융사고가 또다시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예측하지 못하고 그 규제 완화에 따른 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추가로 했어야 되는 것이 좀 누락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 특히 이제 DLS 같은 경우는 파생 결합 증권 상품이지 않습니까? 이걸 사모펀드로 구성을 해서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 완화된 조치를 악용한 거죠. 저희가 금감원에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은 이 49인 미만만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수백 명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냐. 같은 상품인데. 그리고 49인짜리 상품을 시리즈로 19개 내는 것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냥 줄줄이 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했겠느냐. 2015년 이전 같으면. 이렇게 금감원에 질의를 했더니 그 이전에는 그런 비슷한 사례를 사실상은 보질 못했고 이전에는 이제 사전 등록이기 때문에 같은 상품의 같은 구조를 또 다시 그렇게 사모펀드 모집을 한다, 펀드 모집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여러 형태의 그 뭐 설명을 요한다든가 충분한 이 감독 기관이 납득할 만한 그 과정을 이렇게 진행했을 것이다 이런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이 다 생략되고 그냥 짧은 기간에 49인짜리를 1호, 2호 이렇게 해서 19호까지 팔았다. 이건 공모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모펀드 규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아니 독일 금리에 연계된 파생금융 상품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무슨 그 기여 효과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독일 금리에 베팅한 것이 우리 기업급의 그런 어떤 생태계 활력 제고에 그 도움이 됩니까? 지금 계속 저하고 좀 이렇게 제가 좀 제 생각하고 다른 건데 사모펀드는 아까 말한 대로 기업들이 이렇게 활성화를 가는 거고 DLS는 이제 어떤 분이 은행에 가니까 2% 정기예금 받느니 독일 금리에 투자하면 좀 4% 줍니다 해서 준 돈이고 그 돈은 기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상품으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사모펀드인지 잘 이게 사모펀드로 판매가 됐습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공모펀드였으면 여러 제재가 있었겠죠. 규제 범위 내에서 이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그 프로세스가 전제됐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모펀드라는 특성상 이런 그 사전에 그 금융감독 당국이 정해놓은 규제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한마디로 감독 밖에서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사모펀드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모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금감원에서 일단 설계에서부터 판매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의원이 말씀하신 문제가 발견되면은 제가 또 다 아니요. 지금 위원장님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지금 금감원에서는 어쨌든 사업 판매 이후에 개별 계약건들의 불안전 판매 여부를 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는 어쨌든 사모펀드로 보고했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죠. 근데 판매 방식에서 사모펀드의 이 낮아진 허들을 이용했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공모를 사모식으로 하면서 제도 허점을 이용했다는 취지로 그렇죠. 이해하고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규제 완화를 뭐 더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최소한 파생 결합 상품을 전제로 하는 사모펀드를 이렇게 공모 방식으로 팔 수 있는 은행의 그 창구 판매는 확실히 이번에 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이 규제 완화와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뭐 여야 별로 이견은 없는데 뭐 여러 국회 일정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문제다라고 계속 지적했던 게 이 투자자 수와 관련된 이 사모펀드 이 추가 또 활성화
방안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다. 금융에 있어서 혁신도 중요한데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사실 동양증권 사태라든가 키코 사태라든가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서 대규모 금융사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이거 경험할 때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절실하다고 얘기하는데 금융소비자 보호 얘기는 감독기구에 대한 그 논의 차원에서 딱 머물러 있고 실제로 현장은 여전히 이런 잠재적 그 대형 금융사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금감원이 이번에 불안전 판매 조사해봐야 나올 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 계약서에 이미 소비자들은요. 본인이 분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동의 절차에 사인을 해버리셨어요. 혹시 펀드 가입해보셨죠? 예, 저도 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뭐 그 비슷한 계약서 보면은 설명도 안 들었는데 충분히 설명 들었고 동의하였음. 그 밑에 또 흐리게 써있고 그 받아 적습니다. 이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계약서입니까? 아니면은 금융사들의 소송용 그 소송을 대비하는 계약서입니까? 이게 여전히 전제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 터지고 나서 조사하면 그 서류 하나만으로 금융소비자는 보호받을 길이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가장 취약한 문제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차례 사실은 뭐 국회 들어오기 전부터 정말 이 계약에 있어서 불안전 판매를 근절하고자 한다면은 계약서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판매 여러 창구 구조부터 바꿔야 되고 그리고 전체 다 녹취로 바꿔야 된다. 설명 과정의 녹취 그리고 실제로 설명 듣고 이해되었음에 대한 녹취 이것이 전제돼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무한대 위험 상품을 판매하는데 짧게 설명 듣고 대충 받아 적고 체크하고 그리고 사인하고 투자자는 예금인 줄 알고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방치할 것인가. 이번 기회에 그냥 사후적으로 이 어차피 뻔히 나와 있는 결론의 조사에 머물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몇 퍼센트 다시 대상을 할 거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계약 단계부터 판매 단계 전 과정에 대한 그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금융위가 이번에는 조금 더 좀 진전된 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구제하고 이제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면 사인하라고 하면은 아 됐어 어디 빨리빨리 하고 빨리 그렇죠, 이렇게 하다 맞습니다. 보면은 네. 안 보고 가는 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금융 소비자들도 걸러지는 겁니다. 투자에 적격한 이 투자자들은요.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스스로가 구성하고 그리고 투자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따집니다.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은행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과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이런 상품이 팔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은 이런 상품을 팔지 않으면 은행들이 또 그 인사고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KPI 지수, 여기에 이런 상품들이 또 점수를 크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 이게 이 상품이 수수료가 1%였고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고객한테 수익률은 연 2.15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익은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성일종 의원님.